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회 토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서삼석, 신정훈, 이태규, 홍정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순호 구례 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재성 부총리님의 참석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탄소 중립과 ESG,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과 함께 자연과 자원의 순환적 관점에서 흙을 재평가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의견을 모으는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윤영무 이코노미 뉴스 본부장님과 발제를 해주실 김필주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에 함께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례구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도시를 목표로 주민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구례가 흙 살리기를 선도하는 역할도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흙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일깨우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마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이라서 지금 오늘 주제하고 이 주제를 또 다루고 있는 위원회라서 아마 그런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후위기 특별위원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저 이상기후라고만 저희가 그전에 생각했던 폭염과 폭우, 또 폭설과 혹한,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기상재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 의한 또 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전에 따른 과도한 탄소 배출이 그 원인이었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전문 학자들의 그런 우려와 경고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말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것을 함께 깨닫고 함께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인식을 함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올여름에 기상이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의 어떤 폭염, 또 폭우, 태풍, 이런 기후 재앙이 닥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런 기후 재앙이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심도 있는, 그것이 단순히 국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례구례 김순호 군수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도 우리 삶의 문제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탄소를 줄여나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모든 국가들의 중요한 목표이자 관심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하는 이 토론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강한 흙이 탄소를 가두어서 흙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가서 이것이 우리 인류와 우리 지구를 살려나가는 데 기여한다면 저는 이 구례군의 선도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탄소를 이용해서 흙도 살리고 또 새로운
생태 농업 경제 모델을 만든다면 그것은 국가사회적으로 정말 큰 관심과 지원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흙을 탄소 저장고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전엔 잘 몰랐는데 기후위기 심각해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신문도 보고 책도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흙 속에는 공기 중 탄소량의 3배가 넘는 약 2조 5천억 톤 규모의 탄소가 매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강한 흙일수록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저장 능력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인류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흙의 중요성을 증명해주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탄소, 이 강화된 탄소는 토양과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강한 토양을 통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난다면 이것은 또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석이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전통적인 이 성장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한 가운데 흙을 살려서 보다 진일보된 생태경제 농촌산업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정말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존경하는 우리 서동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선도적인 고민과 노력 그리고 통찰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구례군의 김순우 군수님 그리고 M 이코노미 뉴스의 조재성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에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농업 정책에 많은 전환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생산량 위주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품질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 눈에 띄는 결과로서 화학비료 투입량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대략 2000년하고 2020년간의 비교를 해보면 4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유기질 비료 투입량은 상당히 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과제는 현재는 농업 양분 투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 양분을 많이 투입했고 그에 따라서 토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염류 집적과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농경지 면적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가 오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보면 농업 부분인데 특히 토양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좀 준비를 좀 덜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 해오면서 양분 수지라는 걸 조사를 합니다. 양분 수지는 우리나라 전체 양분이 들어간 양하고 빠져나간 양, 그러니까 제거된 양 간의 차이인데 결국 요 양은 환경에 대한 오염원이 될 수도 있고 토양의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질소도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인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 일본은 원래 화산재이기 때문에 인산을 많이 주는 국가입니다. 특히 질소나 인이 많으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환경 오염 영향성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질소 수지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증대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투입량이 혹시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이제 곡물 생산량이 줄었거나 하면 또 제거량이 줄으니까 그 부분, 농경지 면적이 줄었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분홍색이 누구냐면 전통적으로 농업을 많이 했던 네덜란드입니다. 과거 제가 농진청의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1985년 정도는 우리나라 질소 수지에 비해서 네덜란드는 2배 이상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세계에서 가장 미련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후손을 팔아먹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 나라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서 현재는 우리나라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것들이 별거에 없는데 안 좋은 쪽의 일동이 양분의 많은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시고 정책의 방향도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OECD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 얘기하는데, 온실가스는 세 가지가 주요 온실가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농업에서는 이게 이제 흡수원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메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탄이 논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 정도가 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탄은 똑같은 한 분자가 있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1을 시킨다면 메탄은 23개 정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성 가스죠. 더 나아가서는 아산화질소도 논에서 많이 나오는데 질소비를 투입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약 30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굉장히 악성의 가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감축을 시키시는 거예요. 한 분자를 메탄을 감축하면 이산화탄소를 23개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죠. 시장에서 실제 그렇게 거래가 됩니다. 아산화질소를 한 개를 줄이면 이산화탄소 300개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감축하는 것들이 탄소 거래가 되고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농경지에서 N2O, 벼재배할 때, 가축분뇨 처리할 때, 장려 발효할 때 이런 포션으로 나오는데, 아마 구례군에 가셔서 이런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어디한테 우리가 기회가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지를 관리할 때는 첫 번째는 탄소 축적량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농경지 전체적인 토양에서 탄소 축적량을 늘리는 정책이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무 같은 거, 뽕나무 같은 거 예전에 우습게 봤는데 지금부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목질계 작물들을 한 20년 이상 되는 것들은 탄소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실가스 배출량, 논에서는 메탄, 밭이나 시설 재배는 아산화질소, 더 나아가서는 농기계나 시설 재배에서 에너지 감축 사업들이 현재 탄소 거래 시장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이것을 농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기탄소를 축적량을 늘린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제가 이제 구례군에 가서 처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야산이나 이런 걸 좀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화전을 하거나 나무를 뽑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나무가 뽑히고 유기탄소가 이제 분해돼 대기 중 날아가면서 한 우리가 생각할 때 50에서 70% 정도의 유기물이 분해돼서 대기 중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지구온난화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농업 정책이 이것을 거꾸로 가야 됩니다. 과거에 빠져나갔던 유기물을 지금부터 계속 쌓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830기가톤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830만 기억해 보세요. 근데 나무에 550, 토양에 표층토에 약 860. 표층토에 있는 탄소 양만도 대기 중에 있는 탄소와 똑같잖아요. 그 표층토에 탄소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m까지는 2,400기가톤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적으로 그 공장에서 나가는 온실가스가 약 8.9기가톤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2,400대 분의 8.9를 비율로 해보면 0.4%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유기탄소를 0.4%만 증대시킬 수 있으면 온난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난 파리 협정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4포밀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계적으로 선포하고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토양의 유기물량을 어떻게 쌓을 건가를 농민들한테 하도록 추천을 하는 겁니다. 무경운해라, 초생대 조성하라, 유기물 더 투입해라. 그때 탄소 축적량을 농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탄소 거래권으로. 일본에서도 똑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환경보존형 농업 직불사업이라는 걸 일찍부터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현재는 이게 제도에 정착이 돼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작물이 뭔지,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양의 유기탄소 양이 어떻게 됐는지를 계산해서 그걸 탄소 거래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2020년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례군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정책을 한번 유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 이제 저기 토양에 대해서 대략 쓴 건데 그건 크게 한번 데이터를 보시고요. 그럼 토양의 탄소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많이 투입하거나 기존에 논에서 겨울에 아무것도 안 심잖아요. 지금 이제 피복작물이라도 심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토양의 유기탄소를 늘리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해 놨고요. 더 나가서는 유기물 분해를 속도를 좀 지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운을 하는 걸 경운을 덜 한다든지 혹은 무경운을 한다든지 외국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여건이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토양에 유기물을 쌓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논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기물이 아까 식물이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토양 속에 들어갔는데 백이 들어가서 백이 CO2로 나가면 괜찮아요. 그럼 기후학적으로 아무런 득이 있거나 해가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메탄으로 나가면 다른 얘기입니다. 논에서는 메탄으로 나가는데 한 분자가 같이 나갔더라도 얘는 지구온난화에 일을 시키더라도 쟤는 23배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취약점 얘기했습니다. 그 논에서 메탄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걸 기회로 보라 했죠. 이것을 어떻게 감축할까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이게 전형적인 메탄이 발생되는 양입니다. 경향입니다. 11월에 이제 건답 상태에서는 메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6월쯤에 물을 대면 제가 아까 유기탄소,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라고 해서 헤어리 배치도 집어넣고 보리도 집어넣고 하면 할수록 메탄이 더 튑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관행농업, NPK가 올해 유기농업보다 훨씬 유리해요. 지구온난화, 오실가스 측면에서는. 이게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도 왜 발생이 되냐면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이 메탄입니다. 메탄이 많이 증가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농지 관리 방법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메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탄을 줄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중간 낙수, 중간에 물을 끊어주는 거예요. 벼 재배하는 과정 중에 상시 담수했을 때 1이라고 보면 1주만 단수를 하게 되면 17%가 줍니다. 그다음에 2주 이상 하면 51%가 준다고 해서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흙살리기 운동도 하고 그 시군에 특히 농촌 마을에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성과는 그동안에 있었고 과제는 우리가 현재 이런 과제가 있었고 앞으로 토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농업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탄소 중립 정책 과장님의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폭우하고 태풍, 가뭄, 산불 지금 우리한테 그냥 이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는 뭐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구례군 자체는 사실은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지만 아마 가뭄 피해나 홍수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각한 걸 느끼고 계시죠. 네? 아, 산 많습니다. 예, 지리산 바로 앞이고, 네, 이제 항상 놀러 가지만 이 구례군 하면 항상 이 친환경 농지만 먼저 이 농식품부에서 떠올리고 이게 산세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산세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뭄을 많이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농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심각한 게 이 가뭄이 아닌가. 오히려 지하수도 부족하고 또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막 폭우로 쏟아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저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결국은 이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농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 이게 더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이 논의가 1992년에 국제적으로부터 먼저 막 약속을 합니다. 자, 이거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지구적 문제니까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92년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 논의해 오면서 2021년 벌써 재작년이 되었죠. 그때 우리나라도 약속을 합니다. 아주 크게 40% 줄이자. 18년 대비로 40%까지 줄여보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약속을 하는데요. 어떻게 40%를 줄이지? 라고 하지만 EU는 55%, 미국은 52%, 영국은 63%, 일본은 46%. 그러니까 우리가 40%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더 큰 숫자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뭐냐? 어찌 보면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감당을 하면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숙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산업 부분부 보면 에너지 분야, 산업 공정 분야, 폐기물 분야, 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분야가 생산해낸 것만 2,100만 톤을 연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게 결국 국가 전체에서 만들어내는 것 중엔 한 3.2%가 됩니다. 아유, 3.2%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산해내는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생산량, 생산 금액에 비하면 생각보다 비율적으로는 더 많이 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줄여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또 했는데 일단 나온 것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산출한 거야? 도대체 농업 분야에서 뭐가 얼마나 나오는 거야? 라는 거를 매년 과학자들이 또 산출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농경지에서 토양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늘은 흙 살리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그 흙에서 나옵니다. 결국 흙이 곧 흡수도 할 수 있고 배출도 할 수 있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흡수제로 볼 수 있는 거냐, 방출제로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의 토양, 그다음에 벼재배, 물론 이제 가축 분뇨나 장내 발효, 이거는 이제 축산 쪽에서 또 우리 가스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가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나옵니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과를 새로 만들고 범부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정책에는 두 가지의 큰 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갈 거냐. 어차피 가뭄은 계속 있을 거고 홍수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짓지? 어떻게 하면 대응해 나갈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큰 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흙에서 자꾸 나오네. 어떻게 이거를 플러스로 돌리지? 그러니까 나오는 애가 아니라 어떻게 얘가 감축을 하는 애로 쓸 수 있지? 라고 하는 감축의 방향. 이 두 가지가 큰 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틀에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탄소를 어떻게 줄일까? 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저탄소 농업 구조로 어떻게 전환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 흙살리기는 바로 세부 전략의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는 겁니다. 이게 유기물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살아있는 우리 풀들을 어떻게 땅으로 다시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흙을 살리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이 여기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탄소, 아까 그 메탄이 자꾸 나오는 거를 어떻게 막냐? 메탄은 논물 관리 기술이라 그래서 논이요 물에 잠겨 있으면 메탄이 나오고요. 논에서 물을 빼면 메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시각각 논물을 빼는 거예요. 뺐다가 다시 넣고 뺐다가 다시 넣고. 그걸 누가 하냐고요. 너무 힘들죠. 그렇게 힘든 일을 할 때 직불금을 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뭔가 우리가 추가적인 노동을 하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나오던 메탄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뭔가 해야 됩니다. 그 뭔가 할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 뭔가 할 때 해야 하는 우리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내년도가 되면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 예산도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축산하고 화석에너지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탄소 농업 구조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럼 그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갈 수 있을까? 어디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받는 거를 기업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 거를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 안 사준다면 정부가 그 부분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벼 녹물 관리 여기 메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메탄인데 채워져 있으면 메탄이 나오고요. 물이 마른 상태가 되면 메탄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이 물을 빼줄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넣어줄까? 그때마다 인건비가 얼마가 들까? 이런 부분들을 다 산정해서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사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스마트 축사는 동일한 마리를 키워도 생산량이 한 3배 만약 된다. 지금 그렇게까지 아닌데요. 만약 된다. 그럼 똑같은 분뇨를 나오고 똑같은 가스가 나오는데 생산량은 3배다. 이러면은 결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메탄가스를 줄이면서 생산을 해내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을 저희가 빨리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줄였어라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증명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런 일을 해 나가서 사유독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메탄을 줄이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그래서 정부가 더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언제든 문은 열려 있으니 좋은 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환경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렸는데 구례는 참 특이하게 인프라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이쿱이 우리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조성을 했고 현재도 지금 유기 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네요. 금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그 소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례도 이게 지금 인구라는 측면에서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8개 읍면 중에서 구례 읍을 빼놓고 나머지 7개 면들은 전부 다 지금 3,000명 이하고 그 중에서 또 3개 면은 2,000명 이하다. 그래서 우리 농경련에서 발표를 한 부분들 보면은 인구가 3,000명이 지금 이하로 떨어지면은 가장 먼저 이제 의료 시설이 빠지게 되고 2,000명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세탁소라든가 목욕소 이제 그 편의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빠지기 때문에 자연 취락 가구로 이제 전락을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청년도 상당히 지금 이게 10% 내로 지금 낮고 노인 인구는 지금 40% 내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지금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고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전남 평균보다도 구례는 훨씬 청년 인구가 적고 노인 인구가 높더라 지금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그 구례군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적지적작이죠. 우리가 올해 2019년 20년에 우리가 지금 UAE에서 사막에서 벼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모든 땅에서의 농사는 다 가능하죠. 그렇지만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 오미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장수, 문경, 거창이 있는데 거창은 오미자에 대한 적지가 33%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가 그 많은 장수에 비해서 비료 투입비가 3배가 이상이 들더라. 그만큼 자기 땅에 알맞는 작물을 심어야 된다 하는 부분. 그런데 저희가 이거 구례군을 이제 분석을 해주고 싶어도 이게 지금 필지별로 작목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구례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흑토란 부분도 연계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토양 검정 부분들인데 토양 검정이라는 게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토양의 학성분을 분석해서 작물이 한 학기 동안 필요한 양분량을 알아내는 과정들이고 그래서 토양 검정을 통해서 적정 시비를 하는 부분들이 온실가스 배출 여감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구례는 2021년에 5,523건에 대해서 토양 검정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토양의 건강도를 보면은 너무 건강해요. 구례는 흙 살리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건강한 흙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해도 될 정도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래서 유기물이 논에서도 3kg, 밭에서도 32kg, 그래서 전국 평균이 좀 25, 26kg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양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지 탄소 배출원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신 만큼 이렇게 지금 잘 갖고 나가시면은 상당히 구례는 건강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탄소 농법들이 많습니다. 아까 물 빼는 부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 규산질 비료를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 심층 시비한다든가 새로운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 대응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 인구 정책들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례 읍을 빼놓고 나머지 면들은 인구 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재 정책 자체가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로 이제 관심들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특히 지금 구례는 아파박물관도 있고 좋은 지리산이 있고 그래서 이란 분백이라는 치유 관광농업 등도 적극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분들이라서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학생들한테는 한 6, 7년 전에 미국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유행을 한번 했어요. 그 영화의 첫 발단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토양 관리를 잘못하면 농사가 망치고 농사를 망치면 나라 경제가 망쳐지고 그래서 지구가 망할 거니까 지구가 아닌 다른 살 곳을 찾으러 나가자. 그게 영화의 발단이거든요. 시작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토양 관리를 한번 잘못해서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토양 관리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화의 발단도 그렇게 시작하는 나라이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흙을 가꿔야 된다 하지만 흙을 잘못 가꾸어서 나라 전체에 어떤 큰 경제적인 한번 재난을 받았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흙을 살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정책 쪽에 잘 들여다보실 때 나가 하는 행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배출권 거래제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논물 관리를 지금 과학자들이 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제출해서 국가가 인정한 값을 가지고 한번 환산을 해보면 1헥타에 연간 1.9톤, 2톤 정도 감축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로 계산해서 1톤 정도가 돈으로 계산해서 내가 노력해서 국가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그럼 요즘 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박사님 톤당 10,000원이죠. 그 자발적 10,000원이죠. 10,000원대죠. 그러니까 3,000평을 농사를 열심히 그냥 짓지 않고 아까 송지숙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물 넣었다 뺐다 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인정이 2톤이 인정이 됐어요. 그럼 10,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럼 20,000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작잖아요. 유인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한참 높을 때는 50,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한 20,000원대에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서류 다 만들어서 제출해서 승인 받으면 약간 20,000원 곱하기 2톤이니까 그것도 한 50,000원 정도밖에. 아니 유인이 안 되니까 아까 송지숙 박사님 말씀하신 이거는 일반적인 정말 기업에서 배출권 거래하는 수준에 들어가서는 농업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익적 기능을 더 생각해서 저탄소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직급 지불제, 선택형 지불제 형태로 지급을 해서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참여가 가능하다 해서 내년 그 다음에 시범 사업 이제 직접 만들고 계시고 저는 뒤쪽에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자문해드리는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농민분들을 유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아무리 감축을 많이 해봤자 모아봤자 총량으로 너무 작아서
그냥 별로 이런 국가 사업안에 넣어놓지 말고 그냥 캠페인 정도로만 또는 이런 선택형 직불제 정도로만 계속 운영을 해나가는 게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공식화된 부분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규모가 작고 양이 작다.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토양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면 농업 쪽 중에서 그럼 토양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아서 배출권 거래제와 연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면 현재 마땅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바이오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이번 시험 봐서 100점 받으면 뭐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럼 무슨 과목인데? 그러면 영어, 국어, 수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험 과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농업에서 배출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토양에서 배출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시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서,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같이 공공 분야가 개입을 해서 상당히 농민들과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국립환경 국농과학원이나 기타 공공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농업과 관련된 방법론들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충분히 규모와 있는 양으로 만들어져서 농민들에게 권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 농민의 소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원래 온실가스 배출을 나는 100부터 시작했어. 해서 논물 관리해갖고 70까지 줄였습니다. 하면 30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 뭐 50인 사람은 45도 만들기 힘들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전략들을 각 이제 시군에서 우리는 뭐가 유리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조금 너무 좀 전문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이 자꾸 이제 알려지고 하는데,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의 핵심은 정량화입니다. 정량화. 숫자로 만들어라. 근데 이게 우리 농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동안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걸 하라 하는 방식으로 이거 하면 좋아하지, 요거를 얼만큼 해라라고 딱딱 집어서 물론 이제 표준 영농이나 이런 것들에선 양은 있긴 하지만 그걸 가서 농가가 얼만큼 하는지 관리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많이 넣는 농가도 있고 조금 넣는 농가도 있고, 그래도 다 친환경인 거거든요. 그런데 온실가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수치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치로 표현했던 경험이 우리 농업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이 없으면 또 이게 새롭게 만드는 게 엄청난 돈도 많이 듭니다. 산업계는 이런 것들이 쉽죠. 산업계는 체크하는 게 전기 사용료하고 유류 사용량을 체크합니다. 이미 이건 고지서로 다 내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농업은 그래서 이런 이제 베이스라인이라는, 내가 지금 현 주소가 나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현 주소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대부분은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은 그냥 에너지 줄이는 것만 있는데, 보통 우리 농업 쪽 온실가스는 복합적인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를 줄이겠다고 이제 녹비 작물을 했어요. 화학 비료는 줄였죠. 화학 비료를 줄였기 때문에 비료 쪽에서는 온실가스가 절감된 걸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여러 연구에서 녹비 작물 때문에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또 많대네, 이런 또 이 연구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영향들을 바라볼 필요 있고, 사실은 녹비 작물을 이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과수나 이런 데서 초생 재배를 하면은 비료 사용량 조금 줄고 오히려 수분 스트레스에 이제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져서 물 사용량이 확 줄어요. 그러면 관수 에너지를 전기를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영향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덩어리로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필요한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이제 자발적, 지금 해외에서도 국가가 막 다 주도해서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그런 자발적 감축 그 거래 시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베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농업과 관련된 자료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제가 67페이지에 한 5개 정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토양 관리나 농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방법론이 있는데 사업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했던 내 현주소를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 점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원리는 맞으나 사업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업에서 아까 이승환 실장님이 이거 단위 면적당 뭐 1톤, 2톤 뭐 이런 거밖에 이제 안 되고 해서 사실은 배출권 거래 시장이라는 게 배출권 거래 시장에 한 건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행정비만 한 500만 원 들거든요. 컨설팅 해야 되지, 사업 계획서 써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증 받아야지. 근데 뭐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사업하려고 500만 원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배출권 거래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 축산 분야 바이오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팜의 이제 이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의 기술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농업에 이건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걸려서 못 합니다. 액비나 이런 이제 분뇨가 상당히 많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반면에 산림 쪽은 우리가 산림이 어느 정도 굉장히 성장을 이제 많이 한 상태라서 비료가 굉장히 부족하고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산림 경영에 우리 액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산림은 성장 속도가 늘어서 좋고 우리는 쓸데없는 과투입을 안 해서 좋고 농경지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농가원에서는 심층 시비 기술이란 걸 이제 연시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보통 비료 뿌리면 다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뿌리든가 아니면 비료 살포기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산화질소라는 게 공기하고 접촉되는 면에 있으면 한 30%는 그래 대기 중으로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그 1년 동안에. 근데 이게 심층 시비를 통해서 그 속에다가 뿌려놓고 묻으면은 아산화질소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런 신기술들은 지금 이제 뭐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굉장히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으면 좀 빠르게 한번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평안남도 순천에 인산질비로 중공검사하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현재 북한의 실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 북한 사람들의 체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2016년도에 통계청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성인 남자들이 11cm 남한보다 작고요. 중학생들은 19cm가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입 농산물을 이기자는 차원에서 신토부리를 주창을 해왔습니다. 남한의 신토부리와 북한의 신토부리를 볼 때 과연 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운과 행복을 놓고 얘기합니다. 행운은 어찌 보면 자연적이고 천혜적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행복은 가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냐 가꾸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이냐 행운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흙을 잘 가꿔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근대 대한민국에서 근현대사 대한민국 토양 개량 정책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잘 가꾸는 것만이 건강한 신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먼저 왜 흙의 건강이 국민의 건강과 관계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정 토론으로 주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토양의 지속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생태계 보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례구는 그다지 토지가 농지나 산지가 도로나 주택지로 변경이 별로 안 될 겁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많은 농지 산림지가 도로 주택지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하고 주택지는 볼록하게 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잘 빠져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볼록형 회색 국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논이나 저수지 같은 경우는 오목하죠. 그러면서 물이 모이고 그곳에 생물이 살죠. 그래서 오목형 녹색 국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은 오목형 녹색 국토를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까 가축분뇨 양분 문제 가지고 김필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가 늘어나는데 뿌릴 땅이 없으니까 과잉 문제란 얘기죠. 우리가 순환, 리사이클이라는 개념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물로 가서 식물체로 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한다면은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진 못하고 한 곳에 몰리게 되면 그게 환경 문제가 되고 정부는 정화 비용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준설 토양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은 마실 물부터 공기 질이 나빠져서 그만큼 힘든 거죠. 그만큼 국가 경제가 발전에 써야 할 돈이 환경 보존에 쓰다 보니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과거에는 기후변화라는 것이 남의 얘기처럼 됐는데 바로 내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내 방 안에까지 와 있습니다. 더운 날씨, 추운 날씨, 물 부족 문제가 바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할 때인 것이죠. 거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면은 검증이 정말 그대로 된 거야 하고 검증이 들어가잖아요. 검증과 인증이. 그런데 농업 분야는 이게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장부 작성하고 뭐 이런 기록 작성이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축적을 늘릴 것이냐. 이런 사업 방향을 또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검증과 인증을 어떻게 해서 이걸 상품으로 해서 배출권 거래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이런 3단계 사업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추진하는 방법에서는 경종과 축산, 임업, 또 화석연료, 농업 분야도 화석연료 사용하니까요.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논물 관리가 있고요. 저도 지금 현재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에서 전국 8도에 하고 있는 것을 고창군에서 저탄소 논물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0헥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인벤토리 작업이 장난이 아닙니다만은 그건 해야 할 일이에요. 한다고 맘먹었으면 해야 할 일이니까 누군가. 이제 그래서 경종 분야에는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이나 바이오차 또는 퇴비 화학성에서 질소 투입량이 얼마만큼 감축되는가 하는 얘기, 또 축산 분야 있고 또 토양 위에 재배하고 있는 수목이 탄소 흡수량이 높은 수목이 있고 낮은 수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종갱신이라는 것도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리산권에 있는 수종이 이러이러한 수종인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수종갱신을 해서 배출권 탄소 감축량을 산정하겠다 하면 그것도 어째 토지 위에서 하는 거니까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저탄소 농업, 또 저탄소 축산업, 저탄소 임업 기술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경영에 가져야 한다. 아마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퇴직한 경력하신 분들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는 2002년에 구조계획특별구역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구조계획특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특구에서 주식회사가 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죠. ICT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래서 주식회사가 지역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 자본으로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를 지어서 지자체 지역의 교육을 진흥시키는, 현재는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아마 지역사회 경제 효과도 충분히 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의 이제 현재 미래를 좀 살펴보면은 전라남도 통계에서 제가 이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이 인구가 2040년 되면은 이 생산 가능 인구하고 이 고령 인구하고 이렇게 구조가 바뀌죠.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은 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정책에 충분히 투입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학생 수 변화입니다. 학생 수도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학생 수가 줍니다. 심지어 2040년 되면은 중학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울 정도로 한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제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 패키지를 써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같이 부모와 같이 와서 정주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학생들이 다시 도시에 가서 다른 교육을 받고 유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구례구는 국민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1위, 전국의 10위입니다. 서울의 서초구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삶의 만족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환경 같은 이런 지표는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교육, 경제 이런 부분들이 낮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또 온라인 여행사에서 조사한 관광지 탑 10에도 들어있는 아주 수려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 시대가 이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 지방 자치분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지방 자치분권은 이제 프랑스가 1980년에 분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90년대 말에 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많아지고 또 재정의 자주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지방자치분권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동시에 달성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은 지역적인 시점이고 지역균형 발전은 전국적인 시점입니다. 이 두 개는 사실은 이념이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지방자치분권으로 인해서 이 다른 교육 격차, 의료 격차, 또 생활 격차, 경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지자체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분권 계획은 최근의 사례로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은 바로 왼쪽에 이 기관임 사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지자체장에게 하도록 하는 사무입니다. 이 사무가 중간에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오른쪽에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이렇게 구분이 됐죠. 자치사무가 60%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40%는 실질적으로는 국가나 우회 상급 지자체 사무이지만은 그 지방이 처리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무 처리에 있어서 자주성이 높은 사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례군과 이 대학을 서로 연결을 해서 대학의 학과라든가 연구센터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첫째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에서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첫째는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진화할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육이 내실화됩니다. 그리고 구례는 전남 자연과학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아마 과거에 구례농고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미래의 농업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또 연구에서도 대학의 연구소가 들어오면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을 배출할 수 있고, 또 지역 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구 인력들이 장기 체제를 하게 되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고, 또 일자리, 이 지역 경제, 또 인재 육성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상당히 개념도입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는 앞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례군에 대해서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은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